3인당이 계속 집권하게 되면서 이제 아예 3인주의도 버리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1982년 3인당의 면정 파트너이자 신자본가 정당인 자유민주당이 그들의 연정 파트너를 김인년, 기사연의 연합으로 바꾸면서 3인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이러한 보수 자유주의 연정이 유연한 정책을 유지하자 3인당은 야당으로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영국 대처수상과 달리 독일의 콜 수상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복지국가의 핵심과 같은 급격한 방식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통일과 관련하여 3인당은 동독의 급속한 붕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3인당은 통일의 속도와 잠재적인 비용을 비판하는 데 그쳤으며 이에 따라 통일 분위기에 휩싸인 1990년 선거는 통일을 추진한 김인년에 크게 유리하였다. 네. 그래서 이 친자본가 정당이 자유민주당이 제3당이에요. 제3당의 소수 정당인데 이게 자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캐스팅 보트가 뭔지 알죠? 50%를 만드는 얼마 안 되지만 50%를 만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연립정부를 3인당에서 그 보수주의 정당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김인년과 기사연 연합인데 김인년은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여기는 전국정당이에요. 전국정당. 기사연은 지역정당이에요. 어느 특정지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이야. 그게 이 두 개가 연합을 한 거야. 이게 어떻게 연합했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연합했냐면은 자 전국정당은 경상도에 후보를 안 내고 그죠? 지역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정당은 그죠? 지역정당은 경상도 외에 후보를 안 내. 경상도가 아닌 곳에 후보를 안 낸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간 거고 이제 보수 정당이 영국의 대처 수상은 아예 신자유주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제도를 파괴했는데 일부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당이 차별성이 떨어져가지고 3인당이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통일과 관련돼서는 3인당 그랬다는 거지. 야, 통일 속도가 너무 빨라. 통일되면은 통일의 비용이 많이 들어. 이런 식으로 통일을 예상하지 못했고 통일에 소극적이었는데 갑자기 통일되면서 통일을 추진한 보수정당에게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통일을 추진했다는 거는 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베를린 장벽이 붕괴. 이거 뭐냐면 소련이 붕괴된 거 아니야. 사회주의 붕괴. 사회주의가 맛이 가서 사회주의 붕괴. 그러니까 당연히 3인당이 불리하겠죠? 3인당 분리. 왜냐면 3인당도 사회주의라고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인당이 이러한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편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생산국인 미국의 주도로 한 공장의 한 개의 노동조합이라는 원칙 아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통합되었고 같은 해 이들 산업별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독일 노동조합 연맹이 출범하였다. 전후 20년 동안의 당과 노조의 관계를 보면 DGB는 처음부터 국가와 정당 및 종교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당과 노조의 관계와 달리 사회민주당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성립할 수 없었다. 특히 1952년에 개정된 경영조직법에 의해 노조는 정치적, 종교적 중립의 의무가 있어 DGB는 이후 선거에서 3인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점령국이잖아. 점령국이니까 당과 노조의 제도를
만든 거야. 그래서 노조와 당이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영조직법이라는 거예요. 노조에게 그 중립을 강요했다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비공식적 관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당과 노조. DGB는 독일 총연맹이야.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하지만 DGB가 3인당과 비록 공식적 관계이지만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DGB에 속한 노조 대다수는 3인당을 지지했던 자유노조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실질적으로 3인당을 지지하였다. 무엇보다 DGB의 집행부 다수가 서열민주당의 당적을 지니고 있었다. 노조가 직접 특정 정당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선거 기간 동안 노조는 인적 지원, 노조 사무실의 선거 사무실과 사무행정 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을 통해 3인당을 지원하였다. 평상시에도 노조와 3인당은 서로 댓글을 교환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미국이 노조를 3인당과 떨어뜨려 놨지만 공식적이지만 비공식적인 관계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노조의 다수는 3인당 지지자였고 3인당의 당적을 가지고 왜 원래부터 노조는 3인당이 조직한 거죠. 독일 3인당의 노조를 원래 둘이서 밀접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못하게 막았지만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그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조와 독일 3인당과 노조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3인당은 1950년부터 DGB와의 협조를 위해 사회적 노동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DGB는 사회민주당 당원들을 가동하여 사회민주당의 이해관계를 DGB에 관철시켰다. 3인당과 DGB의 이러한 협력관계는 복지국가와 사회국가라는 독일 모델의 유용성을 중시하는 양자의 강령에도 나타나는데 3인당이 1952년 오데스 블루 강령, 1989년 베를린 강령, 2007년 함부르크 강령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고 3인당은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집행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3인당 집권 동안 1968년부터 DGB 의장과 당수가 공동의장을 맡고 3인당 당원인 한별노조 위원장급으로 구성되는 노조 대표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기구는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면서 양 조직의 공조화를 기여하고 그래서 이 당과 노조 바깥에서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인당과 총연맹이 같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총연맹의 의장과 당수가 그죠? 공동의장을 맡고 산별위원장들이 노조대표위원회를 되면서 서로 그 양 조직이 협의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 노정위원회네, 그죠? 왜냐면 3인당이 집권당이니까 집권당이라서 가능했죠. 노정위원회가 가능했다. 이 3인 총연맹과 정은 3인당 그래서 서로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지만 3인당 내 정식적이고 정당적인 노동자 당원 조직의 결성은 당 지도부에 의해 거부됩니다. 그 결과 3인당과 DGB의 관계에 있어 전국적 단위와 산업적 단위에서 연계는 유지되었지만 지역적 연계는 부족하였다. 양자는 노동 현안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3인당과 DGB가 각각 대표와 부대표를 맡는 노동자 문제를 위한 활동 그룹을 운영하였다. 네, 그래서 그 상층부죠? 산별이나 총연맹 상층부 관계에서는 이런 협조들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당과 노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원 일반이나 조합원 일반까지 밑에까지는 하는 지역적 연계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관계를 보는데 이 시기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DGB는 1950년대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기민, 기사연, 연립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타협하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야당의 3인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DJB는 자신들의 수건인 공동결정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서유럽 통합에 찬성한 반면 3인당은 부데스베르그 강령 채택까지 서유럽 통합을 반대한다. 네. 그래서 노조는 항상 자기 그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노정 협상을 하죠. 그래서 3인당이 집권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파가 집권했을 때도 노조가 이 우파 연립정부와 일정하게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협상을 했어. 그리고 공동결정제도라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이 우파하고 협상을 해서 우파가 원하는 거죠. 나토라든가 유럽연합체 이런 거를 노조가 먼저 찬성을 했고 나중에 3인당이 그거를 쫓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당과 노조가 그러니까 두 가지네. 첫 번째는 집권하면 노조에게 자제를 요구하고, 그죠? 그리고 집권하지 못했을 때는 노조가 보수 정부와 협상을 하고, 그죠? 이런 관계가 되면서 3인당과 노조가 서로 긴장 관계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1952년에는 기민, 기사연, 자민당, 연립정부에 의해 경영주의법이 규정됨으로써 우리 결정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정치적 파업이 불법화되었다. 이에 DGB는 1963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경영조직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DGB 내 기독교 그룹이 이에 반발하여 국민권을 지지하는 독자적인 노조를 추진하는 등 DGB는 내분에 빠졌다. 결국 DGB는 점차 경영조직법에 순응하게 되어 제도 개선 추진보다 단체 협약 추진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1955년 노동 총동맹의 행동 강령에서 공식화되었고 1963년 듀셀도르프 기본 강령에서 확보되었다. 사회주의적 요구들은 케인즈주의적인 듀셀도르프 강령에서 삭제되고 단지 일부 산별노조의 강령에서만 단존하였다. 네. 그래서 우파가 되면서 야 노조가 왜 정치에 참여해? 노조 중립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 노조는 니네 노동 조건에 관한 것만 대해서 투쟁해. 국회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 파업은 안 돼. 불법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연맹이 이러한 정치 파업을 불법화되자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지만, 그죠? 저항을 했지만, 이 총연맹 내에서 독일 3인당을 지지하는 다수파와 그러지 않은 경우, 특히 기독교 그룹이 강했는데 서로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정치적 파업을 금지하는 이러한 법령을 개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 정치적 파업을 못하게 되고 그게 공식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을 이 단체 협약 투쟁에 매몰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법제도 개선 투쟁은 못하게 되는 더 노조가 우경화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3인당이 집권함에 따라 3인당은 더 이상 노동계급만의 정당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고 노동조합 또한 3인당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 없게 되었다. 1966년 3인당이 집권하자 DGB는 정부의 협력자로서 비로소 정부 정책에 관여할 수 있었다. 노조는 정부의 완전 고용 정책과 총수요 조정 정책을 노동자의 권익에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에 응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중반까지 3인당의 케인주의적인 정책 기조는 협조활동이라는 노사정 협력으로 나타났다. 협조활동은 1967년 경제성장안정촉진법에 따라 연방은행과 지역단체, 노사정 대표가 모여
경제 전반과 임금에 관한 협의하는 시효조달 코퍼레티즘의 작동 기구였다. 아까는 이제 3인당이 집권 안 했을 때 생겼던 문제고, 집권 안 했을 때는 우파가 집권했을 때는 이 노조가 우파하고 협상을 하냐 협상을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충돌했는데 결국 우파하고 협상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3인당이 집권했을 때죠. 3인당이 집권했을 때는 아까 뭐라 그래서 노조한테 3인당이 좀 참아줘라 이랬죠. 참아줘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계속 우리가 참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3인당 정책을 계속 지지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는 항상 정부한테 노동정책이죠. 노동정책.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임금을 올려달라, 이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항상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가 노사정 협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법제화 돼가지고 지역별도 노사정이 됐다는 거예요. 노사정 협력. 그래서 노사정 협력 이 가능했다는 거는 3인당 정부죠. 3인당 정부가 중재를 해서 법제화를 한 거야. 근데 한국의 노사정은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을 대변할 그 원내 강력한 정당이나 집권당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속이 법제화될 수가 없어. 법제화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이 독일의 노사정에서는 이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거대 제도 법률에 관한 합의거든. 여기서는 한국에서의 노사정은 그냥 임금에 관한 거야. 임금과 근로 조건에 관한 것이고, 그죠? 복지국가 모델은 제외돼. 이게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이야. 독일 차이점 첫 번째,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강력한 정당이 없다. 그래서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복지국가 모델과 같은 법제도적인 약속이 없다. 기껏해야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다. 이게 차이점에서 한국에서는 진정한 노사정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거. 한국에서는 코퍼레티즘이 형성될 수 없다. 이게 한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노사정에 관한 입장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정에 관한 입장은 세 가지로 나타나. 원칙적 찬성, 원칙적 반대, 조건에 따른 찬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원칙적 찬성은 주로 지금까지 이 국민파라고 그랬죠? 국민파라는 사람 쪽에서 많이 나왔고, 원칙적 반대라는 것은 주로 좌파라는 쪽에서 많이 나왔고, 조건에 따른 찬성이라는 것은 거의 중앙파라고 그러죠? 중도파, 중앙파 차원에서 많이 나왔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 그거 엄청 방문이 된 적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실현할 정당이 없잖아. 기껏해야 정당이라는 게 민주농당인데 의석이 10석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나는 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독일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다 수입해온 거지. 그거 수입한 사람은 이거야. 중앙파들이야. 누구 있죠? 중앙파들. 이 중앙파들이 수입해온 거예요. 양날개론은 강력한 원내 진보 정당과 산별이 전제되면 유럽식 노사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중앙파들의 입장이야. 근데 그냥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DGB 지도부는 총연맹 협주활동 노사정이에요. 협조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일부 관철시킬 수 있었지만 3인당이 DGB를 협조 활동에 국한시키려고 할수록 노조 내에서 협조 활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대해졌다. 결국 노조와 당은 공동결정권의 확대와 비상조치법의 발동 문제에서 충돌하였다. 특히 1913년 이후 3인당의 케인즈주의 정책이 작동하지 않자 DGB 내에서 젊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3인당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DGB 지도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발적인 불법 파업이 흡수하였다. 이런 거야. 뭐 3인당 총연맹이 3인당한테 요구하니까 3인당이 야 우리가 정부를 잡았지만 정권을 잡았지만 그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니? 이런 식의 이제 이 변명 비슷하면서 총연맹의 요구를 자꾸만 안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총연맹 내부에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지도부는 조합원들한테 야 그래 좀만 참아봐. 우리가 만든 정부잖아. 3인당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찾자 이러는데 결국 참지 못하는 노조들이 그 총연맹의 지침에 반해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파업이 일어나겠다는 거야. 자발적인 파업. 우리로 치면은 민주노총 정규직 중심으로 해서 금속이나 공공에서 야 웬만하면 참자 그러는데 비정규직이나 영세 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파업이 속출되면서 총연맹과 독일 3인당의 관계가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결국 1974년 이후에는 협조활동이 사실상 무명무실해지면서 정보 전달 기구로 전락하였다. 오일 쇼크 이후 경제 침체가 심화되자 상인당에서는 긴축 재정과 물가업체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인물 인사를 통제하였고 이에 노동조합들이 총수요 업체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로 대응하면서 3인당과 DGB의 협조는 위기로 치달았다. 노동조합을 통제함으로써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집권 3인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인권 인상 등 적극적인 단체 기술에 나섰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파이가 크죠? 파이가 크니까 어때? 자본가와 노동자가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 잘 나갔던 호시절이야. 지금 어디가 그래? 우리 지금 뉴스 난리가 났죠? 어디가 이래? 자본가와 노동자가 지금 사이좋게 나눠 먹어가지고 아이고 좋아. 난리 난 곳이 어디야? SK 하이닉스가 올해 순이익이 얼마 났대? 23조가 났다죠? 그래서 보너스가 얼만큼이야? 보너스가 1900% 준다 그러죠? 1500%에서도 화가 적어서 1900%. 1900%면 연봉이야, 연봉. 연봉을 받는 거야, 연봉을 받는 거 한 달 만에 보너스로 신났겠죠? 서로 싸우겠어? 자본가와 노동자가 신났죠? 아주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안 싸우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가지고 이제 파이가 적어지니까 파이 싸움을 하는 거죠? 파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 노동자가 이기겠어? 자본가가 이기겠어? 그래서 자본가가 임금 억제 정책을 하고 정부도 물가 상승이라는 걸로 인해서 임금 억제 정책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런 단체 교섭과 파업을 하게 되면서 3인당 정부와 총연맹의 관계가 파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관영 의원 1분만 얘기해봐요. 자. 제가 의원이 이제 스토리 문제인데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이 지금 13위로 최악의 성적을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적인 뉴스에서 스포츠에서는 손흥민이 그때 했던 골을 넣었어도 골키퍼 차징 이런 게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연인데 뭐 유럽 축구의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SK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은 지금 9연승을 SK 농구단이 9연승을 해서 거의 막 최고 성적을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외국인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거를 해요. 반칙을 하는데 전 농구를 해봐서 하는데 수비는 절대 선수 앞에서 하는 거 옆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농구를 이렇게 막을 때 선수 앞에서 하는 거지 옆에서 이렇게 막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게 브로킹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SK는 반칙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없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파이가 적어지는 문제는 당장에 서면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정리됐지만은 위기로 나중에 결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도 이제 어떻게 총연맹과 이 당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 보수화되면서 바뀌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노동당은 2차 대전 이후 1979년 대처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총선에서 6차례 승리하면서 19년간 집권하였으며 반면 보수당은 4차례 총선 승리와 15년의 집권에 머물렀다. 1945년 7월 선거에서 노동당은 선거 강령으로 완전 고용과 재정정책을 지출하였고 하원에서 48% 393석을 확보하여 9% 12석을 얻은 자유당, 40% 213석을 얻은 보수당을 압도하였다. 이후 노동당 정부는 잉글랜드은행, 병원, 석탄공단, 철도, 전력, 가스, 항만과 도로, 철강 산업을 국유화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노동자당이 노동당이죠. 노동당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잘 나간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공장 노동자의 급증이겠죠? 노동자가 많어. 사회의 다수잖아. 사회의 다수. 그 다음에 어때? 노동자 표가 집중하는 거죠? 집중해서 당이 하나죠? 당이 하나다. 이렇게 잘 나가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경제가 성장하잖아. 그죠? 경제가 성장하니까 자본가의 탄압도 약하죠? 탄압도 약하다. 뭐, 돈 잘 버니까 월급 올려다면 월급 팍팍 올려주잖아, 대기업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월급이 많은 거야. 돈 잘 버는데 뭐 피곤하게 그래. 팍팍 올려주지. 잘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노동당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노동당 경우는 국유화된 기업에서 노동자나 노조의 직접적인 경영 참가를 차단하고 전문 경영진이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 일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TUC와 석탄노조 등은 이에 찬성하였다. 또한 중등교육의 무상화, 자녀 보조금 확대, 전국 보험 법안, 통합 의료 서비스, 극진자에 대한 공공부조 등이 시행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의 틀이 마련되었다. 다만 완전 고용을 위한 1944년의 고용백서는 법안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국유화가 됐어. 주요 산업이. 그러면 거기서 노동자가 직접 경영을 했냐? 못했다는 거죠. 국유화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유화는 다 그래. 국가가 경영하는 거야. 국가가 자본가처럼. 그래서 엘리트들이 와서 우리나라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떨어진 놈들이 와서 KTX 사장되고 그러잖아. 그죠? 여기도 다 그랬다는 거야. 우리 정부 국회의원 떨어진 놈들이 관공서 가서 감사하고 사장해요. 노동당도 국유화가 됐는데 노조가 직접 경영을 못했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했다. 대신에 정치적 참여는 못하게 하는 대신에 단물은 줬죠. 사회복지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죠? 쫙 해줬다는 거지.